네, 12월 8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선릉역 지점 유안타증권이죠.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저 이왕 나왔으니까 하지 마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세요. 박진희 부장님께 날씬해 보인다는 선풀 좀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안 뚱뚱하네라는 말을 들으시고 지금 상당히 좌절에 빠지셔가지고 네, 일단 오늘 참 장은 좋았는데 네, 그래도 아직 뭐 물리신 분들 아직 뭐 회복되기에는 아직 멀었죠. 네, 일단 오늘 시장 한번 좀 보죠. 오늘 대형주 역시 흐름이 오늘 좋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오늘 최근에 좋았다. 최근에 오늘 그렇게 제가 지난 좋지는 않았던 것 수요일 같아. 날 출연하고 나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변화가 상당히 좀 많았어요, 시장이. 그렇죠. 네, 상당히 시장이 좀 변화가 많았고 일단 12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시장이 확실히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내일 쿼드러플 위칭이잖아요, 12월. 그렇죠, 내만 네, 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의 변동성이 더 많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좀 뭐 전체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그동안 좀 시장을 이끌었었던 대형주들이 조금 차익 매물 속에 약간 힘든 흐름을 보였다라면 또 반대로 많이 빠졌었던 기존 주도주들 있잖아요. 뭐 게임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올라오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조금 받쳐지는 모습. 뭐 3,000선대 턱걸이 하기는 했는데 약간 좀 장중에는 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밀려서 역시 그 3,010선에 있는 저항대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적으로 3,050 넘기가 좀 버거운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게 좀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사기도 그렇고 안 사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안 팔기도 그렇고 저거 엄청 싸 보이는데 저걸 사서 들고 가긴 좀 그렇고 단타를 쳐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장. 그래서 제 눈에는 사실 좀 바이오 주식들도 되게 이번 주 들어서 많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도 많이 오르고 뭐 최근에 계속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 시장이 그만큼 좀 뭐랄까 시장에서 약간 버린 카드 같은 느낌의 그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계속 돌아가면서 좀 내주고 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뭔가 가져가기보다는 트레이딩이 조금 더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가 조정을 받았던 대형주가 많이 빠져서 지금 올라오면서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올라오건 간에 기본적으로 가격 메리트에 좀 시장이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보시면 이제 오미크론 사태 이후에 원자재 가격들 좀 빠지면서 뭐 화학주도 오늘은 좀 조정받았지만 많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뭐 건설주, 기계주 뭐 다 많이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좀 순환매가 좀 강하게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좀 약간 프로그램 성격이 좀 강했던 시장 흐름이었었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조금 아침에 좀 사다가 오후에 좀 팔면서 그 종목들이 좀 약했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환율 좀 안정과 외국인 수급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약간 좀 변화가 나타났고 12월 달에 뭐 그동안 좀 공매도나 뭐 대차장구 많았던 종목들 쇼크보 이어지면서 그런 흐름들이 조금 강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적응을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가지신 분들이 지금 고민인 거라 뭐냐면 어차피 다들 박스권이라고 하니 이제 3천 뭐 3천 조금 넘으면 이제 좀 물량을 조절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가 오를 때 좀 물량을 줄여서 부담을 좀 줄여야 되나? 아니면 계속 오를 거를 기대하고 버텨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이거든요. 사실 저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800 언저리까지 갈 때 고객분이 막 유튜브 보고 팔아야 된다고 막 주식 다 던져야 된다고 그랬을 때 팔지 말라고 바닥이라고 고만 좀 파시라고 제가 계속 막 이렇게 눌러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 이번에 올라왔을 때 팔아야 되냐 안 팔아야 되냐 뭐 그런 고민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만 보더라도 일정 부분 좀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데 사실 대형주들은 지수의 합산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만 생각하면 말씀 주셨던 대로 지수 저항대 가면 비중 줄였다가 또 다시 지수 지지선 때 오면 다시 재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맞기는 하죠.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급락한 종목이 한꺼번에 추세를 확 돌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반등하고 다시 반락하고 반등하고
반락하고 반등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평선을 돌리는 과정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가는 구간이 앞으로도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내일 옵션 만기일도 선물 옵션 만기일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에 FOMC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죠. FOMC 이후에는 또 뭐 미국도 옵션 만기일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도 이제 아시다시피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물론 그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항상 그게 항상 변동성에 좀 원인을 줘 왔었고 저는 좀 그냥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음 주에 이제 다 알려지긴 했지만 FOMC에서 속도를 더 낸다. 사실 저희 6월 달 생각했는데 이제 3월 달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안에 이제 테이퍼링을 다 마무리하고 금리 인상도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단행할 것 같은 뉘앙스죠. 그래서 그만큼 미국은 우리 경기 좋으니까 오미크론 따위는 별거 아니야. 뭐 파우치 소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뭐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확언해서 말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증상 자체는 경미하다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미국 시장이 어저께 급등을 했었고 오늘 우리 시장도 또 영향을 받았고 뭐 물론 어제 우리 시장이 먼저 움직이기도 했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그래서 확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고 뭔가 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흐름인데 기본적으로 말씀 주셨던 대로 대형주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섹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형주도 뭐 여러 섹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형주 안에서도 이렇게 섹터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올라온 건 좀 쉴 수도 있고 덜 올라온 게 그 다음을 좀 이끌어줄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12월 달은 대형주한테 좀 기회가 많이 있다. 그리고 올해 내내 좀 공매도 많이 쳤던 종목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매도가 많은 종목, 그다음에 대차장구 많은 종목들의 이제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는 구간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데 그게 뭐 그렇다고 뭐 연말까지 막 이렇게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 셋째 주 뭐 요 정도까지는 계속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좀 대형주들 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좀 흐트러졌던 종목들은 조금 올라올 때 비중을 조절했다가 다시 뭐 재정비를 해가지고서 뭐 재매수를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는 써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 더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확 쪼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 금리도 마찬가지. 국내도 지금 보시면은 금리를 좀 강하게 올리고 대출을 쪼이고 나니까 집값이 일정 부분 빠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물론 강남 쪽은 안 빠지고 있지만 주변 지역들은 좀 빠지고 있다고 말들이 계속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듯이 확실히 이 금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 있어서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약간 좀 개별주, 성장주 뭐 이런 유들보다는 가치주, 실적주 이런 쪽들이 선호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게 말씀하신 대형주 단이라면은 뭐 앞으로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는 과정이 12월 달에는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편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봐가면서 좀 조절을 해가면서 물량을 조절해가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팔고 나면 다른 걸로 이동이 아니라 팔고 나면 그 종목을 다시 기다려서 밑에서 다시 되사 넣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또 퐁당퐁당 잘못하면 또 오히려 그냥 큰 손해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원칙이라든가 자신이 있으신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대형주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시각을 한번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 주도주였죠. 주도주였던 2차 전지 소재주야 뭐 항상 뭐 조정을 받고 다시 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배터리 업체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오르는 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뭐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뭐 LG화학, SDI 요 세 개 셀 업체들. 제가 예전부터 좀 셀보다는 이제 소재 업체들 중심으로 그동안 뭐 원자재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가격. 사실 배터리 가격도 내년에 좀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전기차의 확장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셀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거기 뭐 LG화학이 뭐 한 자리 했죠. LG화학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IPO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뭐 70조 정도 가치라고 그래요. 에너지 솔루션이. 네,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다 보니 뭐 LG화학은
뭐 지분이 줄어들었어도 만약에 IPO하고 지분이 줄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LG화학에 대한 재평가가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 특히 또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LG화학 같은 경우 배터리 빼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화학이나 뭐 아시다시피 이제 생명과학 부분 이런 부분의 가치가 뭐 전혀 지금 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저평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강하게 오늘 올라왔고 뭐 SDI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같이 오늘 셀 업체들 역시 좀 낙폭과대 대형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안에서 좀 순환매가 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뭐 오늘은 좀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2차전지 소재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재주라고 다 왕창 사지는 않았고요.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팔고 그랬는데 오늘 보면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좀 양매수 들어오면서 많이 올라왔고 뭐 LNF도 좀 많이 올라왔고 뭐 조정 받았었던 뭐 응급제들도 좀 올라오고 뭐 오늘 대체로 2차전지 소재주들은 대부분 좀 잘 올라왔던 것 같아요. 워낙 단계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뭐 역시 좀 주도주는 한 번에 죽지 않는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었는데 역시 좀 실적주다 보니까 역시 좀 이쪽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오늘 보면은 대체로 2차 전지주들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2차 전지주들이 좀 선전을 해줬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형주들도 그냥 섹터별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매매 팁이라면은 내가 봤는데 저 종목 절대 안 올랐다. 진짜 아직도 바닥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종목이 있다라면 뭐 선택도 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지수는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디 갔지? 이게 코스피 지수 차트거든요. 보시면 아직도 하락이에요. 하락은 하락인데 지난번에 여기 고점대를 오늘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약간 변화의 시도가 생겼잖아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가지고서 그 추세선을 이제 넘어선 다음에가 이제 가장 문제이긴 한데 보시면 이제 60일선에 붙어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대체로 이렇게 많이 다 똑같아요. 대형주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60일선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수랑 내가 방향성이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지수가 저항대에 맞닥뜨리면 내 종목도 저항대에 맞닥뜨리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종목들이 이 60일선과 괴리가 있으면서 한 이쯤에서 놀고 있는 대형주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사면 이 60일선 부근으로 이동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순서대로 돌아간다 치면. 그래서 지금은 이격이 60일선과 많이 벌어져 있고 지수와의 방향성에 있어서 좀 덜 올라서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좀 섹터주들을 좀 고르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뭐 2차 전지들도 보시면은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LG 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상반기만 해도 2차 전지 하면은 그냥 바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여기가 떠올랐는데 지금 2차 전지 하면은 에코프로비엠이 떠올라 버리니까. 그렇죠. 에코프로비엠 뭐 LNF 막 이런 식이잖아요. 소재주가 완전히 확 최근에 있어서. 뭐 대주전자 뭐 그죠? 나노신 소재 뭐 솔루션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LG화학도 1편 이해가 되는 흐름인 게 보시면 이게 60일선인데 괴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 아침까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지수처럼. 그런 상태라고 봐주시면은 맞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응? 왜 그러지? 뭐 잘못 쳤지? 삼성 SDI. 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다 60일선과 떨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런 걸 한번 대형주 단에서는 노려보시는 전략이 맞겠다라는 거죠. 2차 전지도 그래서 오늘 좀 그런 흐름이 대형주 단에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의 구성이 되는 종목인데 지수와 괴리가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랑 똑같이 올라온 것들은 쉬어갈 수밖에 없겠죠. 보시면은 오늘 삼성전자도 좀 매물이 나왔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는 수급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차피 지수랑 똑같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거의 지수 차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얘는 삼성전자는 약간 모양이 좀 지수보다는 달라요. 지수보다 더 오버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좀 지수 리딩 능력이 좀 있는 편이라서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정받으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뉴스에 지친 개미들이 삼성전자 다 팔았다 뭐 이랬을 때가 바닥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뭐라 그러더라? 삼성전자를 팔아서 곡버스를 산다고 그랬던 거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 뉴스를 봤을 때 아무튼 그런 흐름들이었었는데 삼성전자는 지수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수 쪽의 방향을 타는 종목들은 지수와의 괴리를 보면서 지수 쪽 방향으로 움직일 걸 생각을 해서 그 갭을 먹기 위한 매수를 하는데 지수보다 오버해가지고 간 종목들은 그 종목들이 오히려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들이 되는 거죠. 지수보다 앞서가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수 쪽으로 만약에 조정이 돼서 내려왔을 때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지수 관련주 중에서 덜 오르고 못 오른 게 제가 봤을 땐 철강주. 예, 철강주가 많이 못 올라서 뭐 동국제강, 동부제철, 뭐 포스코 이런 것들 아직까지 좀 바닥에 있는 편이라서 철강주들의 흐름도 좀 보셔야 되고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철강 가격들이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거든요. 지난주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IT 쪽은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쪽 미리 올랐다가 오늘 다 때려 맞고서 이제 좀 조정이 들어간 상태고 그 틈을 이제 2차 전지하고 뭐 게임주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메워주고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또 오늘 한 7천 명 늘어나면서 다시 또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 좀 많이 달라요. 미국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2천 명도 많았는데 7천 명대 가다 보니까 국내 내수 소비주들,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또 폭삭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은 안 좋지만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좀 잡히고 나면 내년에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약간 지수 관련주라든지 종목들 간에도 조금 타이밍 이게 많이 중요한데 최근에 보면은 뭐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화장품 주식들 올라오는 거 보고 아주 뭐지? 막 이럴 정도로다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백화점도 오늘은 빠졌지만 그랬었고.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낙폭과대 상태에서 좀 약간 가치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 사실은 그게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의 시그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주, 실적주 이런 쪽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기업들보다는 청산 가치가 있고 내재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선호하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막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니 뭐 게임주니 뭐 NFT 관련주니 이런 것들이 다 막 급락한 이유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 종목들이 지금 주도적인 흐름이지만 그 종목들이 꺾일 때 시그널은 반드시 환율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 돌아오는 거라 인플레가 어느 정도 제어되는 느낌이 들면 그 종목들 안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순식간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 조성이 되면서 딱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지수보다 많이 간 종목은 지수 쪽으로 지수보다 밑에 있는 종목은 다시 또 지수 쪽으로 그래서 이 틈새 벌어진 간격을 조금 좀 메워주는 그런 구간이 12월 달엔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성장주이면서도 실적주 이런 부분이지만 좀 강하게 리딩했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가격 조정 이런 부분들이 단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여러 부분들 있을 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은 다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좀 일정 부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정을 받고 사실 뭐 오늘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 게임주들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아니면 NFT 관련된 네. 이 주들은 추세적으로 꺾였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뭐 급락을 했지만 주도주라는 것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방에 다 죽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일 수도 있고 NFT에 엮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게임주들은.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건데 사실 지금 뭐 메타버스라는 것들이랑 NFT라는 것들은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고 뭐 앞으로의 시장이 그렇다 좋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 실적이 나오는 것 대비해서 너무 오버슈팅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걸 덜어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일정 부분 좀 뉴스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죠.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위버스의 뭐 새로운 게임 회사들이 뭐 이렇게 탑재가 되면서 강하게 반등을 했고 뭐 컴투스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랑 관련되어 있는 뭔가를 한다 그러면서 또 이제 급등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게임빌 많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빠졌었던 뭐 카카오 게임즈 올라오고 뭐 NC소프트는 오딘을 리니지 W가 제꼈다. 그러면서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면서 반등 포인트를 주는데 그냥 추세적인 것만 보면은 지금 대장이 위메이드죠. 그렇죠. 네, 위메이드를 한번 볼게요. 설명드리기 좀 쉽게. 이게 보시면 이게 상승 추세 상승이었었잖아요. 네. 조정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이게 뭐 다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이게 상승폭이 있어요. 이 상승폭이 제가 봤을 때는 한 40% 정도를 되돌았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찍기는 그렇지만 일단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추세는 유효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격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격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고점에서 버티거나 주가가 내려와서 찍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면서 많이 내려오면 여기 60일선 있는 데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그때 이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밑에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으면 반등 시도 안 되면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냥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추세는 죽지 않았어요. 추세는 죽지 않았고 다만 이제 이 추세를 끌고 나감에 있어서 옆으로 가면서 뭐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을 한 다음에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더 강하게 치고 할 것이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더 막 빡세게 고점 넘어가지고 다시 또 막 치고 나가면서 예전 같은 그런 흐름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저점은 좀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지난번 여기 흔들었을 때 이 저점이잖아요. 네. 이번에도 여기서 반등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가격이 절대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여지잖아요. 여기 2번 찍고 올라갔었잖아요. 여기서 2번 찍고 올라갔었고 여기서 1번 찍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저점이 얼마죠? 지금 딱 정확하게 나오죠. 15만 1,400원. 그러니까 약 15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15만 원이 깨지면 이건 아닌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15만 원이 깨지면 반등하더라도 박스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때 이게 제가 안 그고 이게 지난번에 그은 선이에요. 요 위에 선이. 그죠? 이게 지난번에 그은 선이라서 이게 깨지면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게 저항선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앞으로 올라갈 때 18만 원. 18만 원을 강하게 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여기 21선이죠. 이 빨간 선이. 21선이 약간 우하향으로 돌아선 거 보이시죠? 네. 상승으로 가다가 여기서 꺾이면서 살짝 밑으로 밀렸죠? 그러니까 약간 플랫해서 약간 밑으로 살짝 기울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주가는 21선은 분명히 처질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위메이드는 단기적으로 요 21선 부근이 최대 반등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19만 원 선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찍었던 15만 원과 이 19만 원 사이 이 박스 쪽에 대한 탈피 그 과정이 중요하겠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18만 원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시키느냐가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18만 원대 돌파해서 안착을 해도 19만 원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생각했을 때는 여기 2개 그어드린 이 박스 있잖아요. 네. 이 박스를 어느 쪽으로 탈피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18만 원대에서 놀면 그래도 상승 추세를 더 이어나갈 확률이 높은데 다시 박스 안쪽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서 15만 원대에서 놀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라면은 위메이드는 지금 이 그어드린 이 빨간 줄 2줄 네, 이거를 위쪽으로 돌파하느냐 아래쪽으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다시 한번 좀 결정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좀 이 안에서 놀면서 좀 기다리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풀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발산이 되어버렸어요. 에너지가 완전히 발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발산된 에너지를 다시 또 응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정과 반등을 겪으면서 좀 시간이 좀 오래 좀 걸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방금 그어드렸던 18만 원과 15만 원 요 좁은 그 박스를 어떻게 앞으로 돌파해 주느냐 요 부분을 좀 중심으로 위메이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 전체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일단 나왔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서 그렇지만 그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추세를 강화시키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1차적인 부분이고요. 주도주로서 한 번에 이제 브레이크는 듣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또 22일 날 또 출시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이제 이 메타버스 ETF였었지만 이제 글로벌 것까지 다 담는 메타버스 ETF가 또 생기다 보니까 또 그런 거에 또 자극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있겠고 뭐 게임주도 포함이 되는 것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엔터주라든지 뭐 메타버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그래서 그 22일 날 출시되는 메타버스 ETF를 기반으로 해서 또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생길 수도 분명히 있겠죠. 거기서 담기 시작하거나 뭐 그것들이 좀 주도하는 흐름이라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뭐 해당 메타버스나 게임주나 뭐 엔터주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지금의 시장이 성장성을 이렇게 좀 강하게 반영시켰던 종목들한테는 일정 부분 좀 덜어내는 과정이 좀 이어지고 있고 또 그 가치가 너무 폄하되어 있었던 종목들한테는 그 가치를 조금 인정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서 저도 사실 좀 어려워요. 발을 이거를 어느 쪽에다 더 중심을 많이 둬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한 번 더 넣어야 되느냐, 되게 좀 많이 어려운 시장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되게 힘든 시장이기는 한데 일단 주도주였었던 게임주에 좀 물리셨던 분들이라면은 위메이드의 흐름을 보면서 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싶고요. 뭐 후발로는 뭐 NC소프트는 좀 더 안정적으로 오히려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게임주 대장이라 그러면 여기하고 저기죠. 저 어디죠? 갑자기 게임빌? 게임빌. 네. 그 게임빌. 두 개가. 이 말씀하신 요 흐름, 그걸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맞습니다. 같이 두 개를 네.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다시 반등할 것 같으니까, 지금 물 탈까?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 그 정도로 많이 빠졌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근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기가, 왜냐면 방향성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네, 맞아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일단 하락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거기서 돌린 폭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이 상승 추세를 더 강하게 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받쳐줘야 되냐면은 다시 또 시장 환경이 환율도 올라가고 외국인들 손 떼고 코로나 환경도 안 좋아지고 이런 인플레도 또 막 벌어지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환경이 나와야 다시 이쪽으로 돈들이 스며들 수가 있겠죠. 그 환경이 조성이 안 되고 야 금리 인상이래 테이퍼링이래 유동성이 좁혀질 것 같아. 그럼 좀 더 안전한 자산을 우리가 담아야지. 이런 환경으로 변화가 된다라면은 이거보다는 당연히 그런 쪽 종목들을 실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렇지. 시장의 환경을 좀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금리가 올라간다, 유동성을 쪼인다. 물론 중국에서는 뭐 지준율을 뭐 인하하고 그러면서 헝다 문제를 조금 이렇게 잘 다스리려고 하는 흐름도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유동성을 쪼이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나는 그 화폐 가치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게임주나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안전자산이네 여기다 많이 실어야지 라고 개인들이 과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섹터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사실 있는 위치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긴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은 얼마만큼 그 재무 구조가 튼튼하냐, 현금 창출 능력이 있냐, 이게 이제 상당히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얘기를 은행에다 돈 넣어두고 이자 받는 것보다는 최소한 더 돈을 잘 벌고 안전한 회사를 자꾸 찾으려고 하겠죠. 청산 가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번에 이렇게 폭락한 거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 멍거가 암호화폐 되게 까는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암호화폐를 계속 까면서 그 부분으로 해서 다 우르르 다 NFT부터 시작해서 무너졌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뭐 항상 올라가는 상승 종목들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내용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저희가 증권회사에 있는 직원으로서 경험칙상 10배 정도 오른 종목은 웬만하면 쉽지 않다. 물론 20배, 30배 가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확률보다 뭐라 할까요? 확실하게 큰 돈이 들어오고 큰 물줄기가 되고 큰 산업의 방향성이 맞아줘야 되는데 물론 그 방향성이 맞아서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이제 금리나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는 좀 약간 시세가 조금 덜해질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 혹은 NFT의 어떤 무궁한 성장성, 산업의 시작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분들은 이게 앞으로도 엄청나게 더 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은 사실 자기가 한 발 일단 들여놨기 때문에 그 주식 혹은 그쪽 그 어떤 이론과 어떤 사랑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한번 쫙 좀 뒤로 물러나서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바이오만 너무 사랑해가지고 완전히 망했거든요. 뭐 자, 바이오 얘기해 보죠.
지금 망했다고 하니까 또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아 진짜 웃으면 안 돼요. 저 진짜 지금 바이오 바이오주도 너무 많이 망했거든요. 올랐잖아요, 요즘 흐름이 이렇게 저도 보니까 제가 바이오주 섹터별로 이렇게 쭉 모아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 꿈틀꿈틀 좋아요. 네. 10% 20% 오르는 종목들도 네. 툭툭 튀어나오고 네. 요새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 손님 중에 명리학 공부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오늘 딱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조금 좋아지지 않았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풀렸어요. 나 저한테 그러면서 뭐 이게 뭐더라? 무슨 주기가 바뀌는데 지난번에 저랑 식사하면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 주기가 안 바뀌어가지고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좀 바뀌었대. 아, 바이오주에 아니요. 저의 사주에. 사주가 갑자기 신뢰가 훅 떨어지네. 아, 그래서 저는 바이오 완전 만땅인데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뭐 저는 손님들한테는 뭐 이런 종목 사세요, 뭐 이런 종목 사세요, 뭐 좋은 거 사세요, 뭐 이러는데 저는 제 계좌는 뭐 약간 좀 몰모트 같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이거 좋다 그러면 조금 사보고, 이거 많이 빠졌네, 그럼 조금 사보고, 바이오 많이 빠졌네. 그래서 항상 제 계좌는 몰모트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부터 좀 그랬어요. 왜냐면 증권회사 직원은 이렇게 좀 주식을 하게끔 만들어준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자산도 뭐 자기 연봉 이내에서 막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규율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서 그냥 저는 보통 제 걸 잘 안 하는데, 제 거는 진짜 몰모트 같이 투자를 하는데, 다 바이오를 사놨더니 다 몰모트가 정말로 쥐가 완전히 왕쥐였었는데 이제 생쥐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왕쥐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 바이오가. 그래가지고서 뭐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바이오 주식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2월 달 중순 넘어가기 시작하면 움직여요. 1월 달이 바이오 주식들은 최고거든요. 그게 JP 모건 헬스케어 포럼인데 그게 지금 연중이 최고 행사거든요. 그게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게 되게 영향력이 있나 보죠? 최고. 왜냐면 글로벌리. 네. 그게 연중에서 그냥 최고의 행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각 기업들마다 거기에 참석해서 자기네들의 이제 나름대로의 포부라든지 뭐 인상 실적 이런 걸 좀 발표하고 또 그다음에 계약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12월 달이 뭐예요? 대주주 양도세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계속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 중순까지 계속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그것도 끝나고 나면은 다시 사니까 그때 또 바이오 주식들이 다시 되사면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바이오 주식들이 생각해보세요. 메타버스도 꿈을 먹는 종목이 있지만 바이오도 사실은 꿈을 먹는 종목이에요. 섹터죠. 뭐 그렇게 보면.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꿈만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의료, 헬스케어 산업, 이 바이오 산업은 정말 평생 같이 가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의 진짜로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바이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더나나 파이자가 백신 안 만들었으면 뭐 어떻게 뭐 흑사병처럼 됐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바이오 산업이 너무 뻥튀기야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는 뻥튀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많이 빠져서 제발 뻥튀기를 바랄 수준까지 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데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바이오 산단 말이에요. 그동안 너무 많이 팔았고 공매도도 많았었기 때문에 바이오 사들어가고 또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 이슈들이 나와요. 뭐 FDA에 뭐 신약 허가 신청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어디랑 뭐 해서 개발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오늘도 보면은 그러니까 요새 조금 약간 증권사들 쪽에서 바이오 관련 레포트들이 나오고요. 그 바이오 관련 레포트가 나오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ABL 바이오 레포트 나오면서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부터는 알테오젠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진짜 삼천당제약도 뭔가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레고캠 바이오도 레포트 계속 나오면서 좋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또 뭐 있었죠? 되게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종목들한테 레포트들이 그러면서 종목들이 휙휙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몇 개가 있어요. 바이오 주식들의 좀 동향을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뭐 LNC 바이오, 뭐 매드팩트,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또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몇 개가 있는데 그건 것 같아요. 바이오 주식들도 그냥 너무 많이 빠져서 정말 한계점까지 빠져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었거든요. 정말 관 뚜껑에 못질하는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관뚜껑을 살짝 열어주려고 하는 수준 정도인데 사실 바이오 주식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대형주 많이 빠졌었던 거랑 비슷할 정도로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이오 종목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12월 달에 좋은 종목들 왜냐면 예전에 바이오가 작년부터는 코로나 터지기 시작하면서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막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그것들은 이미 다 시세 낼 만큼 냈고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신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신약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임상적으로도 좀 승부를 걸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뭐 임상, 뭐 2상, 3상 막 이렇게까지 출발로 온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기술 수출이 내년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좀 레포트들이 많이 도와주는데 결국은 이게 바이오는 사실은 임상을 하는데 10년, 20년씩 걸리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 먹는 하마들이 이제 거의 후반까지 오다 보니까 또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1세대들이 뭐였었냐면은 뭐 HLB, 그 다음에 뭐 신라젠, 뭐 이런 거였었기 때문에 그것들도 나중에 이제 막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좀 안 되긴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나오기도 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시대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움직이는 2세대, 3세대 이제 신약주들 뭐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가 중반, 후반 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면역도 많이 중요한데 면역 항암제, 뭐 이중항체, 뭐 이쪽들이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쪽을 좀 고려해 보신다라면은 저는 버려진 카드였던 바이오 주식들도 뭔가 움직임이 꿈틀댄다. 제가 어저께 본 레포트 제목이 나이백 이즈백이더라고요. 나이백 이즈백. 돌아왔다 이거지. 근데 어저께 그 레포트를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레포트가 나왔는데 안 움직이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볼까 하다가 내일 아침에 사야지 그랬는데 아침에 까먹고서 안 샀는데 아침에 보합했거든요. 까먹고 안 샀는데 아까 엄청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애널리스트들이 관심을 갖고 레포트를 써주는 기업들은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레포트가 나왔던 기업들을 좀 잘 선별을 해서 좀 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급도 지금 외국인들이 밑에서 이제 공매도 쳤던 거 하면서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좀 안정이 되니까 뭐 물론 트레이딩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신약주들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이게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로 많이 버려졌던 종목들한테 기회를 한 번씩 다 돌려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 뭐 아까 농담처럼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했지만 낚시질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잘해가지고 낚시질 하면은 빨딱 이렇게 올라올 때 잽싸게 먹고 나와도 돼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뭐 사실 그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 정도로 조금 시장이 좀 이것도 사보고 싶고 저것도 사보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종목들이 많아요. 저는 막 포스코 막 동국제강 막 이런 거 보면서 저것도 사보고 싶은데 근데 언제 갈지 몰라가지고 뭐 이런 생각 드는 종목들이 되게 있긴 한데 그만큼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사람들이 전부 메타버스나 게임주나 뭐 NFT에 다 열광하는 동안에 저기 뒤안길에 버려져 있던 종목들이 지금 다시 좀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해서 좀 12월 달은 한번 매매를 해보신다라면은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이미 나는 메타버스나 게임주에 다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거 팔고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논리. 얼마 전까지는 대형주에 물려서 메타버스를 못 사고 맞아요.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에 물려서 움직이는 저쪽 주를 못 사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현금 비중 뭐 20% 30% 항상 유지해라 이런 맞아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저도 강세장에서는 30%, 강세장에서도 저는 30% 이상 항상 가져가는데 현금이 있으면 사실 두렵지가 않은데 현금이 없으면 용기도 안 나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걸 빠지는 걸 손절하고 다른 걸 사서 확신이 있게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손절하고 옮길 수 있는데 손절하고 옮겼는데 손절한 건 올라가고 옮긴 거는 빠져버리면 거기서는 진짜 멘붕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 주변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 뭐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요새 교육을 많이 받아요. 저희는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보수 교육을 많이 받는데 제가 이렇게 금융교육원에서 이제 요새 사이버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도 이게 뭔 소리래 막 싶을 정도로
진짜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설명이 좀 그래요. 진짜 비트코인 그 채굴하는 거랑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참 어려운데 저는 근데 그거는 하나 이제 마지막에 건 기억이 나는 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암호화폐라는 게 내가 그 계정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거기서 끝이라대요. 그러니까 못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몇백억짜리 저 USB 저 암호 해독을 못해서 몇백억 날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사 나왔었잖아요. 그거 없어지는 거. 그거 무섭더라고요. 전 진짜 잘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사망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패스워드라고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얘기 못 해줬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속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좀 무서운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육하시는 분이 이 암호화폐가 말은 암호화폐인데 가치를 측정을 못해서 진짜 현금처럼 지불 수단으로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격이 변동성이 있는 데다가 특정하게 그 가치를 특정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고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암호화폐를 또 막 선호하시는 분들 뭔 소리냐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교육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해본 바로는 그런 좀 맹점들이 좀 사실은 있어서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신용공여라든지 그 화폐의 가치 자체를 개인끼리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시 시대에 뭐 돌덩이 몇 개 주고 야 이거 1,000원으로 할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1,000원에 산 사람은 난 이걸 1,2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너한테 1,000원에 사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그게 어디선가 연결고리가 끊겨버리면 그게 큰 난리도 날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용어부터가 사실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지금 가상자산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게 거의 결론이 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네요. 이거는 화폐가 아니라 자산, 투자 대상, 가상자산. 자산 쪽으로 이제 지금 분위기는 접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 방송하면서 그 나왔던 여러 가지 종목 상담이 있었는데 그때 못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박진희 부장님의 뷰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먼저 지금 HMM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하실만 요즘 힘이 하죠. 어때요, HMM? 참 이 회사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말이나 되냐. 1년에 저렇게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말이나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한 분은 야 계속 뭐 산해은행이니 뭐니 걔네들이 계속 주식을 내놔가지고 주식이 엄청 수가 많아졌지 않냐.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빠진다. 앞으로도 또 풀릴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풀릴 거 다 풀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막 배들이 없어가지고서 물건을 막 못 실어 나르고 난리 부르스가 났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풀리는 징후가 나오면서 갑자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난리 칠 때 뭐든지 막 아우성이 났을 때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좀 이게 좀 풀려서 순차적으로 잘 물류가 유통이 되다 보니까 또 그 희소 가치가 떨어진다는 식으로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근데 또 다시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았다가 경기가 또 약간 좀 회복되니 미국에서는 또 테이퍼링을 하네 어쩌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또 최근에 뭐 BDI 지수도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뭐 H&M 같은 경우는 BDI보다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BDI도 최근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가는 건 좀 맞을 것 같고요. 실적은 정말 출중하죠.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물류가 배가 좀 많이 대란이 나다 보니까 비싸도 항공으로 물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H&M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악재가 다 한꺼번에 다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바닥에 대한 느낌? 네, 요런 부분들은 살짝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아시잖아요. 왜냐면 이쪽에서 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다 이평선들이 뭉쳐지면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못 치고 나가면서 급락이 나온 케이스인데요. 항상 저는 말씀드려요. 이 60일선마저 꺾이면 못 가요. 60일선 꺾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고점 부분에서 60일선이 꺾였는데 그 60일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 60일선을 통과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60일선의 저항을 받고 60일선이 이미 꺾였다라면 중기 추세까지 훼손된 거기 때문에 조정이 길어지거나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 조정도 세게 받고 조정 기간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일단 저가권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 속 타실 것 같긴 해요. 아이고. 제가 선을 이거죠. 네. 제 고객분도 이걸 5만 원에 파셨어요. 절반만. 절반의 성공이었어요. 절반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은 거잖아요. 이번에 보시면 그죠?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21선은 완만해져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21선에 올라탄 거는 긍정적이지만 61선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 61선을 한 방에 뚫지는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을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좀 몇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여기 3만 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뭐 한 2만 얼마죠? 2만 6천 원? 만약에 아니면은 차라리 여길 찍고 내려오지 말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를 하면서 이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타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지금 보유하신 분은 최근에 찍었던 2만 6천 원 정도를 단기 최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은 뭐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그 가격이 또 선호되는 가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어드린 이 선을 지지선으로 놓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26,000원 선을 지지선으로 그다음에 3만 원에까지 가면은 일단 1차적인 저항이 있으니까 매도했다가 재매수하는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전략. 지난번에 PI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잖아요. 뜻밖의 급등이 나왔었지만 결국은 다시 원위치 됐었잖아요. 밑으로. 그러고 나서 또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변동성을 몇 번 보여준단 말이에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고점에서도 변동성이 커지고 바닥에서도 변동성이 커지고. 이 종목 진짜 많이 빠졌죠.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가 이때잖아요. 여기. 네. 기술적 분석은 정말 저항대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맞거든요. 과거에 여기가 계속 지지선 역할을 해주던 자리였었는데 급락한 이후에 반등할 때 여기서 또 막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팔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이게 언제입니까? 2015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6년을 기다려서 왔던 거잖아요. 이 자리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 매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팔고 매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종목은 이 고점을 넘어야지만 뭔가 새로운 세상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그러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수급적인 면만 놓고 보면 최근에 연기금이 많이 받아주고 사주고 있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고 외국인은 여기서 많이 샀다가 지금은 좀 팔고 사고 하는 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여기 25,000원대에서는 많이 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기금도 그 가격대. 그럼 결론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은 한 25,000원대. 그쪽에서 많이 샀다라는 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25,000원, 6,000원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손실이 안 나는 구간이니까 거기를 본인들도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가격대를 같이 보시면서 외국인 기관이 25,000원대 샀더라라는 생각을 항상 해놓으시고 이 종목을 보시고요. 뭐 지난번 찍었던 23,000원은 뭐 최대 지지선으로 둬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급락하고 나면 올라갈 때 한 번에 못 가고요. 다들 뭐 농담처럼 말하면 뭐 짝꿍댕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점이 높아지는 조정 나왔을 때 25,000원 부근까지 뭐 혹시라도 시장 때문에 내려온다라면은 거기가 한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보유하신 분한테는 26,000원 정도의 좀 지지력이 좀 있어줘야지만 이 추세를 쭉 끌고 가면서 3만 원까지 터치갈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LG전자 한번 볼까요? LG전자 참 이게 많은 분들에게 이게 기대감과 실망을 동시에 안겨주는 애증의 종목 같아가지고. 아니 LG노텍처럼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LG전자도 아시잖아요. LG 마그나 출범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서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LG 마그나 쭉. 그러다가 또 최근에 좀 여기 애플카 기대감 그러면서 한 번 더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또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사실 LG전자도
뭐 가전만 놓고 보면은 나쁜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LG전자는 자동차랑 같은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장 부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랑 같은 방향성이라고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가 갈 때 가서는 못 가고 기아차가 오히려 수급이 되게 좋아요. 양매수가 쭉쭉 들어오면서 기아차가 되게 좋은데, 일단은 LG전자는 뭔가 LG 마그나로부터 뭔가 호재가 좀 나와주고, 뭐 사실 좀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애플카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사실 뉴스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긴 한데, 일단 결국은 전장 쪽인데, 전장이 돌아가려면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되고 차량용 반도체도 공급이 원활해져야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요새 조금씩 풀리는 기미는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장 부품 쪽, 자율차, 뭐 전기차, 다 일반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전장 부품도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결국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자동차 매출이 좋아지는 그 시점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산이 3개 생겼잖아요. 여기가 이제 되게 높은 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 19만 원 부근이 LG전자는 뭔가 좀 넘어가기 쉽지 않은 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동안 좀 지지선 역할을 해줬었던 이 가격대, 저희가 옛날에 그어놓은 가격대예요. 이 가격대 결국은 얼마죠? 14만 원 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14만 원에 조금 막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이 1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넘나들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수급이 개선되는 시점에 뭔가 변화의 시작도 생긴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LG전자는 한 12만 원 언더면은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뭐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왔고, 12만 원 밑에서 사서 14만 원 부근 가면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해왔는데, 지금의 흐름이 그래요. 지금 흐름상으로는 11만 5천 원이 단기 최대 지지선이고요. 그냥 느낌상, 그러니까 이런 흐름상 12만 원 계속 지지력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LG전자는 12만 원 밑에서는 조금 11만 5천 원을 마지노선으로 두는 공격적인 접근도 조금 유효한 구간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안 붙어주는 게 조금 아쉬워요. 요새 LG 이노텍이랑 LG 디스플레이는 난리 부르스가 나가지고서 잘 가고 있는데, LG 전자만 좀 많이 소외당해서 휴대폰 접는 순간부터 LG전자가 조금 시장에서 좀 많이 안 좋게 보여줬는데, 근데 이런 느낌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9공권 박스잖아요. 네. 이 박스 14만 원, 여기 뭐 18만 원 정도, 그 중단부 16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는데, 이 박스 올라갈 때마다 이 박스가 계속 선들이 저항대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11만 원 정도에 또 다시 새로운 저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12만 원 정도를 계속 좀 지지해주면 제일 좋고요. 뭐 시장 상황 때문에 빠져도 11만 5천 원만 안 깨면 약간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11만 5천 원 정도 마지노선으로 놓고요. 다음번에 상승할 때 13만, 그때 지난번에 여기서 애플카 이슈 뭐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던 게 13만 7천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고가격대가 좀 1차적인 목표라고 다시 봐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수급만 놓고 보면은 오늘 좀 외국인이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연기금은 그렇게 팔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투신도 좀 받아주고서 약간 좀 기관이 좀 받아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LG전자 갖고 계신 분들 조금 약간 단기적으로는 좀 실망하실 수 있겠지만, 좀 기다려보시면 뭔가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왜냐면 LG전자가 LG화학이 이제 배터리 보상하고 이럴 때 여기도 충당금 많이 쌓고 그랬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많이 빠졌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좀 쌓아놨으니까 부담 없이 또 내년에 전장 쪽들, 자동차 쪽들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LG전자도 한 12만 원이면 바닥이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중기 보유하신다는 생각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 쪽 현대기아하고 현대차 기아하고 흐름을 좀 비슷하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무조건 전장 쪽들은 다 자동차랑 방향성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보시면 그거 있잖아요. 인텔의 자회사 모비라인가? 자율주행인가? 네, 뭐. 자율주행 회사 내년에 상장한다 그러면서 그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칩셋 미디엄 완전히 막 폭등하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그렇듯이 이런 자율주행 회사들이 또 해외에서 잘 가고 그럼 또 뭔가 모멘텀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너도나도 또 이렇게 이슈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올해 가장 모든 전문가며 애널리스트들이며 저 포함해가지고 자동차를 다 좋게 봤는데 다 폭망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좋을 수밖에 없고 좋아져야 될 섹터라고 다들 생각해서 이제는 저점이다 생각했는데 계속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계속 이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좋아지면 하면 또 터져, 코로나. 계속 그러면서 뭔가 안 맞으면서 계속 억눌리고 있는 섹터가 자동차 섹터거든요. 그만큼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저희같이 이제 방송에 나오거나 증권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양치 소년화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나중에 좀 가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자동차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전장 쪽 보시는 분들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LG전자 갖고 계시는 분들 지겹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날 수 있겠지만 뭐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엔 네이버하고 카카오 한번 볼까요? 둘은 이거 뭐 뛸래야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가 많이 힘들죠. 카카오는 다 뭐 이제 돈 잘 버는 애들은 다 상장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물론 또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카카오도 이렇게 61선을 여기 뚫지를 보시면 여기서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졌잖아요. 네. 그 위메이드도 약간 비슷하게 그랬었지만 이렇게 여기서 완전히 발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쭉 빠졌다가 지금 위메이드도 뭐 요런 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박스 안을 오가다가 못 가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도. 근데 위메이드도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놓고 비슷한 차트에 그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이더라라는 거를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자회사 상장한다 뭐 이런 가치들 많이 기대감이 있다가 갑자기 막 규제가 나오면서 뭐 많이 빠지고 눌렸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뭐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세 많이 났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기간이 그렇죠. 얼마인데 엄청나게 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좀 약간 돌아가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좀 저점을 찍고 저 말씀하신 대로 저 내려가고 있는 60일선을 되돌리는 시간 같이.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급등하지 않고 되돌리려면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박스권 움직이는 게 두세 달 이상 가야지만 저게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카카오는 결국은 여기 12만 원과 13만 원 사이에서 어떻게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3만 원을 강하게 카카오가 돌파해야지만 뭔가 다시 추세 전환의 방향 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가파르게 내려와 있잖아요. 60일선이. 예. 이게 이제 좀 완만해지고 돌아가려면은 시간적인 부분이랑 가격적인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13만 원을 뭐 터치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래량도 지금 좀 많이 붙지는 않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고 올라갈 때마다 지금 맞고 내려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시면 61선을 못 네.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이 되게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이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 60일선을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카카오도 보시면 여기 계속 저항이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만 원대란 말이에요. 이 13만 원대를 강하게 넘어야지만 여기서 생겨진 이 매물이 다 소화가 되면서 전환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내가 올라갈 때 13만 원을 돌파하냐 못하느냐 이걸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 계속 지금 60일선 저항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지금 가격대가 한 11만 8천 원 정도인데요. 이 가격까지도 일단은 조금 염두에 두시는 흐름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들만 좀 봐도 연기금이 팔고 있다라는 점, 외국인도 팔고 있다라는 점, 개인만 사고 있다라는 점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런 부분들. 왜냐면 외국인도 여기서 쭉 샀다가 지금 팔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죠. 연기금은 뭐 계속 파는 게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증권 쪽들도 여기는 계속 약간 공매도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매도하다가 오늘은 환매수 겸해서 약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은 뭐 충분히 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박스 안에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아까 물어보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부분은 아직 뭐 확실한 건 없죠. 연기금 팔고 있고 오늘 증권 쪽에서 좀 많이 샀죠. 역시 뭐 쇼커버일 수도 있겠습니다. 공매도 이후에 쇼커버일 수도 있겠고 외국인은 최근에 계속 매수하다가 매도. 근데 저 차트에서는 좀 네이버가 약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봤었거든요. 잠시만요. 네이버 보시면 네이버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카카오랑 똑같이 60일선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좀 약간 요새 좀 터치하면서 좀 뭔가 달라지는 방향성? 네이버도 지금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뭔가 좀 계속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근데 이 종목 보시면 약간 카카오랑 살짝 좀 다르기도 한데 이 종목도 시세 진짜 많이 났어요. 그러네요. 보통 저희가
뭐 1, 2, 3, 4, 뭐 5, 뭐 5파까지 다 상승 5파까지 다 났다라고 보시는 거고 보는 거고 상승 5파 이후에 조정 A, B, C 뭐 이런 식인 나라면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이겨낸다라면은 좀 조정과 기간 조정 겪고 다른 추세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좀 제가 그냥 생각하는 네이버는 뭐라 그럴까요? 국내에서는 사실 카카오에는 좀 많이 밀려 있잖아요. 해외에서 뭔가 좀 터져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약간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이게 약간 좀 좌보다는 약간 우성향의 사이트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모르겠는데. 왜 몰라요? 몰라요, 나 그런 거. 약간 좀 그런 성향의 사이트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정치적인 흐름도 조금 고려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해외에서 뭔가 좀 잘 일이 풀려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이버도. 그래서 약간 좀 큰 종목들이 좀 많이 쉬어가는 구간인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뭐랄까 단점이라기보다는 실적 워낙 좋잖아요. 그렇죠. 실적 좋지만 그만큼 또 주가에도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성장주이면서도 실적주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녹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할 때 이미 주가에 녹아 있고 성장주고 실적주지만 많이 올라 있는 종목보다는 저기 막 패대기 쳐져 있는 그 종목들, 좀 싸 보이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선호하는 구간이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거에 보면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힘을 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치주나 약간 실체가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못 갈 때 시세가 내는데 그런 종목들이 갈 때는 좀 많이 쉬어간다라는 거죠. 이 종목이 안 좋아서 안 간다라기보다 선호도가 좀 떨어지니까 못 간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 갖고 계신 분도 지금의 흐름상으로는 40만 원. 여기 저항대 예전에 그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실려주면 약간의 좀 변화 시도가 있겠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번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한 44만 원 부근? 네, 요 44만 원 부근까지 오는 강한 반등이 나중에 나온다라면은 한번 매도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4만 원이 아니죠. 44만 원. 네, 44만 원 부근을 여기 제가 좀 약간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개파락한 부분 보이시잖아요. 네. 네, 제가 예전에 말했죠. 하락갭도 메꾸고 상승갭도 메꾼다고. 메꾸러 올라가려고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약간 뭐 호재가 조금 목말라 있는 상태. 또 기본적으로는 4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과 양봉의 거래량이 실려주면은 올라갈 수 있겠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43만 원에서 44만 원 부근에 갭매꾸로 가면 한번 1차적으로 매도했다가 그 다음에 한 42만 원 부근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재매수하시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필요하겠고요. 바닥선은 뭐 최근에 찍었던 여기 38만 원 부근을 최대한 지지선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정말 어떤 새로운 모멘텀, 뭐 사실 네이버 쪽은 아마 그걸 기대하긴 할 거예요. 제페토에 대한 어떤 그렇죠. 메타버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확실한 그것도 외국에서 인정해 줄 만한 어떤 성과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별 재미가 없을 말씀하신 것 대로 같아요. 뭔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 뭐 지금 위메이드가 잘 가는 게 이제 위버스 효과로 이제 뭐 위믹스 뭐 이런 위믹스죠. 위믹스 효과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계속 지금 게임사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100개를 넣는다며요. 그 100개를 넣으면은 뭐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사실 게임주들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먼거 이슈도 있었지만 이게 국내에서는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게임에서 얻어낸 그런 그 재화들을 진짜 실제 현금화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돌아오다 보면 너무 기대감만으로 간 게 아니냐 이런 이슈 때문에 게임주들이 빠졌잖아요. 그렇다시피 네이버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 뭐 그런 거죠. 최근에 싸이월드 때문에 뭐 한컴이라든지 막 다날 이런 건 추세가 죽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그거 오픈할 때까지는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관련주들이. 그렇다시피 네이버도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그 안에서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다른 기업들 하는 것처럼.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기업들이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오히려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네이버가 어느 정도 좀 뭔가 좀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향후에 주가에서 많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사실 추세 자체는 큰 그림에서 죽지는 않았는데요.
살짝 상승 추세에서 이탈해져 있는 상태, 그 이탈해져 있는 거를 이게 보시면 줄을 그어보면 알잖아요. 저희가 이 줄을 이렇게 그어놨었지만 이렇게 그어보면 딱 나오잖아요. 답 나오잖아요. 그 추세, 상승 추세 하단 위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추세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요. 아, 그리고 또 게임주 관련해서는 또 판호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중국 쪽. 근데 또 그쪽도 역시 NFT라든가 이 가상화폐 이쪽이 다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는 암호화폐 자체가 불법이에요. 안 돼, 아예 더 저 뭐랄까 규제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율 배반적인 기대감인 것 같아요. 게임즈에 가지고 있는. 이게 좋게만 보면 좋은 것들이 되게 많고 또 그걸 또 나쁘게만 보자면 답도 안 나오고 이런 게 좀 많아요. 주식 하시면서 그러면은 진짜 뭘 판단 근거로 주식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판단 근거는 딱 한 개예요. 실적이에요. 주가는 실적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좋았던 것들보다는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차분히 생각해서 지금 12월 달에는 좀 찾아내셔서 포트에 담아가시는 전략이 많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세가 좀 이미 많이 난 것들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 대한 대비도 좀 많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너무 쉰 것들은 또 다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바닥에 있다 보면 기운을 내서 달려가려도 뭔가 시동을 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도 사실 바닥주 좋아하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이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좀 차트를 좀 공부하셔서 바닥을 치고 이미 시동을 걸어놓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 가서 이렇게 냅다 딱 앉아서 출발할 때만 좀 기다리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찾는 노력이 12월 달에는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법과대 대형주 안에서도 분명히 답은 있고 또 뭔가 좀 시장의 변화도 12월 달 기점으로 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마냥 시장이 뭐 무서워.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런 얘기 올라오면 다 현금화 하겠다고 막 그러시는 게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나 봐요. 제가 요새 잘 안 봤었는데 올라오면 다 현금화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테이퍼링,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거는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은 사실 두려워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기업들한테는 또 호재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치 있는 주식들, 금리 인상 시기에 테이퍼링 시기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면 그 시기에 또 맞는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기에 전혀 다른 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수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가 계속 3,050을 못 넘고 3,000대 안착이 안 되니까 다들 올라오면 나 현금화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위쪽 상방은 막혀 있더라도 하방만 다시 뚫리지 않는다라면은 또 종목 장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있을 FOMC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의 변화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 좀 짧게는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잠깐 좀 리스크 관리 내지는 주의할 필요는 사실은 있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마감 후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은 시장이 좀 그래도 상승장이어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도 또 그동안 물려 있었던 바이오주들이 오르면서 기분 좋게 오셔가지고, 네, 아주 잘 설명을. 진짜 증권회사 직원이 또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내 계좌에 다 바이오가 있어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사실 창피한데, 근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저는 까는 거죠. 원래 그게 그래요. 이게 원래 자기 머리 못 깎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문적으로 자기가 막 계좌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저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고객들 거 하다 보면은 내 거는 나 이소 주식이 있었나?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날 때도 있어가지고 진짜 속상할 때가 좀 많은데, 아무튼 뭐 명리학적으로 다시 기운이 돌아왔대잖아요. 어저께부터. 명리학적으로. 알겠어요. 오늘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 분석들이 얼마나 잘 맞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하루 마감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그리고 또 내일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시죠.